오늘은 좀 어려운 주제들이 있군요. 오늘은 손해와 넥과 헤드 파트인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파트입니다. 왜냐면 지금 알려드리는 치료는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밖에 할 줄 모르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좀 뿌듯함을 항상 느끼고 있는 그런. 그러니까 알고 나면 별거 아니에요. 알고 나면 별거 아닌데 원래 치료라는 게 그렇잖아요. 처음 들을 땐 되게 당황스러운데 계속 하다 보면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가 맨날 강조드리는 여러분들이 어느 파트까지 신경 쓰고 치료할 거냐 그거죠. 우리가 이제 치료가 왜 이렇게 이제 안 되냐, 사실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저는 학교에서 13년 동안 교단에 있었거든요. 교원으로. 지금은 이제 제가 학회 강의를 좀 많이 하기 때문에 학교는 제가 안 나가고 있는데 항상 취약 과목이라는 걸 제가 맡았어요. 취약 과목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물리치료과거든요. 저는 물리치료과인데 전기치료. 그게 왜 취약 과목이냐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여기 이제 다 임상에 계시는 분들이니까 다 같은 사회인이니까 제가 이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교수님들도 몰라요. 임상운동학 이런 거, 키네지올로지 잘 몰라. 책을 읽고 강의는 할 수 있는데 그걸 깊이 있게 임상하고 연결을 지어야 되는데 신경해부학, 특히 전기, 광선, 수치료, 기능해부학을 주로 제가 이제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 외에도 교수님들이 잘 강의를 못하는 걸 제가 도맡아서 했던, 제가 어린 나이에 이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게 된 것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알게 된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이 우리 임상에서 사실은 제일 가까운 부분들이거든요. 물리치료학, 작업치료학, 개론이라든가 해부학은 당연히 생리학, 병리학도 제가 강의를 했었고 상리학은 안 했었고, 그런 것들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연구자들이 공부를 해서 강의할 수 있는 과목이 있고 우리처럼 이렇게 임상가들이 강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나 이런 파트는 꼭 임상가들이 강의를 사실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이거를 책을 읽고 그냥 공부를 하면 여러분들이 학생 때 배웠을 때 되게 어려웠겠지만은 책 이렇게 하는 거는 별게 아니죠. 이게 이제 우리가 직접적으로 반응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한 거죠. 환자분들이 이제 요 이론을 통해서 이때 이거다,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손해는 신경계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그 신경 주름 아십니까? 이게 대뇌가 있고 손해가 있어요. 대뇌가 대뇌는 크니까 대뇌고 손해는 이제 작으니까 손해잖아요. 그런데 대뇌가 손해보다 얼마나 큰지 아세요 혹시? 6배 크다고 얘기합니다. 6배. 대뇌를 꺼내놓고 손해를 딱 꺼내놓으면 딱 보면은 6배가 커요. 대뇌가. 그런데 주름이 있잖아요. 주름. 개구리의 뇌를 해부해봤더니 주름이 없어. 주름이. 머리가 작아. 머리 크기 자체가 얘네 정도까지 새 수준까지는 머리가 상당히 좀 크기가 작습니다. 근데 이제 새는 요 안에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주름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름이 있다는 건 큰 거를 축소해놨다는 이야기잖아요. 진화를 이렇게 하는데 뇌가 진화해요. 좀 하등한 동물, 제가 하등하다는 말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표현상 그게 편하니까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하등한 동물은 거의 묻어있는 정도, 손해가. 여기 칠성장어 뇌 그림이 안 나와 있는데 얘보다 좀 더 낮은 수준의 물고기들 있잖아요. 물고기들은 되게 이렇게 활동이 단순하잖아요. 이 활동이 단순하다는 건 손해가 단순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손해가 단순하기 때문에 한 가지 활동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 친구들한테 우리가 무엇을 가르치려고 해도 배워지지 않는다고. 그걸 우리가 모터 러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죠? 당연히 제가 얘기했으니까. 모터 러닝을 담당하는 게 바로 이제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환자분한테 교육을 하게 되면은 어디로 그 교육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로. 그래서 이게 발달한 동물일수록 학습이 잘 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우리 모터 러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움직임을 가르쳐 주는다라고 하는 건데 그 모터 러닝의 중추가 이제 손해예요. 그런데 왜 얘가 손해가 모터 러닝의 중추인지 이런 걸 알아가실 필요가 있어요. 모터 러닝의 중추입니다. 모터 러닝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신경 가소성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당연히 들어봤겠죠. 그죠? 신경이 공부하시는 분들이니까. 신경 가소성의 중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치료를 가르쳐가지고 환자분이 변했다라는 거의 기준이 바로 이거야. 얘가 변하면 변한 거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 그러니까 팔을 못 썼다가 팔을 쓸 수 있는 상태가 됐어. 그러면은 손해가 이제 팔 쓸 줄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개구리 보니까 이만해요. 그러니까 얘가 학습이 되겠냐고. 얘를 소위 양서류라고 얘기하는 양서류. 여러분들이 얘가 양서류라는 거를 잘 아시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이 양서류가 이런 브레인의 구조를 가지고 이제 생활을 하는데 얘 나타나는 특성이 있어요. 양다리가 이렇게 구부러져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구부러져 있다.
저번에 포스처럴 컨트롤 다 들으셨으니까 제가 말씀하죠. 거기서 앵클 스트레티지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겠죠, 당연히. 앵클을 이렇게 놓은 다음에 이렇게 앵클 스트레티지 이렇게 하는 이게 앵클 스트레티지예요. 여러분들 신경계 치료에서 되게 중요한 치료야. 이 앵클이 못 버티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BOS를 넓히면서 힙 스트레티지가 나온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죠? 근데 이 앵클 스트레티지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사람만 그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얘네들 지금 이 앵클 좀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자면 이 상태인 거잖아, 이 상태. 이 상태로 이게 다 편 거야. 얘는 지금. 이 상태에서 그런 스테빌리티, 이런 게, 특히 얘는 지상에서 서지도 못하잖아요. 그죠? 지상에서는 얘는 다리를 익스텐션하고 서지도 못하는 정도의 그런 기능을 갖고 있다. 손해가 이만한 거에 따라서 그런 기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몸통과 사지 이렇게 나눠가지고 몸통은 약간 하위 중추, 그죠? 서브코티컬 레벨. 이제 사지는 콜텍스 레벨, 이렇게 대뇌 레벨,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가르치기도 하고 신경과학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친구들은 지금 이런 손가락, 발가락을 뭐 이렇게, 얘는 아예 물갈퀴가, 여기 지금 물갈퀴 표현이 안 되어 있지만, 물갈퀴가 있어가지고 손가락 쓰지도 못하죠? 그립이 안 되잖아요. 혓바닥을 이렇게 해서 먹잖아요. 이렇게. 그 기능이 그렇게 되어 있다, 이거야. 그거에 대한 그 의미는 뭐냐면요. 이것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혀를 쓴다는 거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다 가능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많은 변형을 시킬 수 있잖아요, 여기서. 근데 이제 혀로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지금 손을 갖고 있긴 하지만, 얘의 손은 사실은 얘가 아니라 혓바닥인가, 혓바닥. 혓바닥에서 연결되는 그런 손인 거죠. 얘는 손이 이거야. 그러면 우리가 얘가 갖고 있는 이만한 손의 손 기능이 그 정도 된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글로 표현하자면은, 자, 양서류는 베스티불로 세레벨룸에 해당한다. 보통 사람의 레티큘로 스파이널 트랙이 가장 고위 기능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얘네들의 기능 중에서 우리 사람은 대뇌까지 쓰잖아요. 대뇌까지. 근데 이 개구리의 대뇌는, 여기 대뇌가 있는데, 사람의 레티큘러 포메이션 정도가 얘네 대뇌의 기능이에요. 얘가 쓸 수 있는 최고의 기능은 우리 트렁크 기능 정도밖에 안 된다. 근데 반대로 이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제 사람의 기능을 유추를 해보자면, 이렇게 다 펴지지 않는다. 두 번째는 뭐냐면, 양 발을 같이 편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다리는 펴고 한 다리는 구부리게 돼 있잖아요. 리시프로칼 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그러면 우리 인체에서 이렇게 쓰는 데는 어딥니까? 바로 트렁크 파트. 사람은 좌우를 같이 쓰면 아무런 기능적인 이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거를 쓰는 거는 태어나가지고, 여러분 배밀이 몇 개월까지 합니까? 배밀이. 소화물리치료, 소화작업치료 배우실 때 보면 크리핑 몇 개월까지 해요? 그게 되게 이게 별게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사람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거야, 그게. 그래서 제가 이제 쿼드라프트 포지션, 네발기기 자세에서 치료를 잘 안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릴 때가 있는데, 바로 그런 기능을 너무 강조하기 때문에 안 쓰는 거. 이거는 애들 기어다닐 때나 쓰는 거지, 이거를. 물론 아주 필요할 때는 쓰는데, 우리가 그냥 그냥 뭐 액티비티를 위해서, 그죠? 뭐 운동을 빡세게 하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시킬 때가 주로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좀 이게 이해를 못하고 치료하는, 그거는. 사람은 좌우 분리가 되지 않으면 기능적으로 아무런 이득이 없습니다. 이 손이 나가려고 해도 중심 이동이 먼저 돼야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패턴 무브먼트 같은 거, 브릿지 운동, 브릿지 운동 되게 좋은 운동인데, 양쪽 다리를 같이 이용해서 브릿징을 한 다음에, 자, 이제 일어나세요, 시트 스탠딩 해가지고 뭐 이게 일어나서 걷고 치료가 끝났어. 그러면 여러분 양서류 수준으로 치료한 거다, 이거. 제가 맨날 이런 걸 얘기를 해줍니다. 좌우 분리를 배밀이에서 한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롤링이 나오는, 그건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끝나는 거야. 태아 때 이미 양 다리 익스텐션을 다 사용하고, 공중이긴 하지만, 중력이 노출되지 않은 엄마의 그 양수 안에서긴 하지만, 이미 익스텐션을 사용하고 이제 바깥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이후에 좌우 분리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치료를 하실 때 이렇게 개구리 수준으로 치료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그런데 이제 이 기능은 또 중요는 해요. 트렁크의 이 기능이잖아, 이 기능. 요거까지가 딱 대칭적인 거고, 나머지는 비대칭으로 치료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미드 스탠스에 올라가면 허리 펴, 이런 동작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다리를, 우리가 어쨌든 뭐 보행이나 리칭을 위해서 치료를 많이 하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보행이나 리칭을 위해서 치료를 하는데, 여기서 허리를 펴, 이 동작 자체가 의미가 있냐, 이거야.
의미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미 한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미 미드 스탠스가 됐을 경우에 우리가 허리 펴라는 동작을 수행할 때는 이미 한쪽이 다 와 있는 상태인 거죠. 이런 치료를 해야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무심코 허리 펴, 이거 당겨, 이 자꾸 하다 보면 그렇게를 반복하다 보니까 잘 되는 것 같다가도 안 되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들 손에는 3을 기억하셔야 되면 3. 뭐든지 3개야, 3개. 얘는 이제 앞, 뒤, 바닥 이렇게 나눕니다. 엔테리얼 롭, 포스테리얼 롭, 플로클로도돌라도 이렇게 3개로 나뉘기도 하고 측면으로 코로나 플레이에서는 버미스, 파라버미스, 라테럴 헤미스피어 들어보셨나요? 그렇게 나눠집니다. 그 다음에 스피노세레벨룸, 파라버미스가 스피노세레벨룸이죠. 베스티블로 세레벨룸, 세레브로 세레벨룸, 라테럴 헤미스피어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꼭 3개로 되어 있어. 슈페리어 페덩클, 미들, 인페리어 페덩클 이렇게. 손의 다리가 또 3개로 되어 있고 이렇게. 손의 심부액도 파스티지알 뉴클레우스, 인터포즈드, 덴테이트 이렇게 3개로 되어 있죠. 손에는 이상하게도 다 구조가 3개로 되어 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분류해서 이게 기억하시면 좀 편합니다. 그냥 그거를 굳이 그 이름을 아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환자분의 어느 타이밍에 손해가 발동되는지를 아시는 게 중요하겠죠.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물고기 수준, 보통 칠성장어라고 표현하는데, 왜냐면 칠성장어가 회전 운동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물고기를 봐도 돼요. 물고기는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여러분, 물고기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얼마나 되게, 우리같이 치료에 미친 사람들은 그런 걸 보고 되게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물고기는 이제 가시가 척추잖아요. 척추 옆으로 이렇게 립 케이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이러고 사는 거 아니야. 이러고. 걔는 대칭적인 좌우 분리가 없죠. 좌우 분리가. 물고기 입장에서는 위아래지만 사람으로 따지면 좌우 분리잖아요. 좌우 분리. 그 친구들은 좌우 분리 없이 척추의 움직임으로만 살아간다. 방어회 좋아하십니까? 그걸 여러분이 잘 알 수 있는 건 방어회를 먹어보면 아세요. 방어회를 이렇게 딱 잘라보면 하얀 부분이 있고 끝에 약간 빨간 부분이 있는 거 아세요? 참치에서는 그렇게 잘 표현이 안 되는데 특히 방어에서 표현이 많이 돼. 그러면 그 하얀 부분이 바로 뭐예요? 타이트 머슬이고 이 빨간 부분이 타이 업머슬인데 보통은 중심부가 빨간색이고 사지가 백색이잖아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근데 물고기는 어때? 척추를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면서 살다 보니까 척추 근처가 백근이고 지느러미가 이제 팔다리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팔다리. 그러니까 팔이 이렇게 이런 상태로 그냥 헤엄이나 치고 사는 거야, 걔네들은. 그 헤엄을 치는 부위, 그러니까 팔다리에 해당하는 부분이 접근이더라, 이거. 그래서 물고기와 이런 그 척추동물인, 걔는 척추가 있긴 한데, 그러니까 물속에 사는 물고기와 이 지상에 사는 동물들의 머슬 분포 차이가 그렇게 납니다. 그런 것도 있다. 하지만 또 이제 그 물고기들의 손해를 또 갖고는 있어요. 왜냐면 이런 측선신경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퀄리브리움이 오히려 또 우리 인체보다 물속에서는 좀 더 발달해 있잖아요. 비주얼은 강하지 않은데 이런 평형 감각과 이 점액질로 된 그 피부 센서리가 훨씬 더 뛰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지진이 나면은 어때? 물고기는 한 마리도 안 죽어요. 그 땅 밑에서 올라오는 진동을 이미 느끼고 다 도망가요. 사람들은 못 느끼고 다 맞아 죽죠, 그죠? 지진 나면 죽는 건 사람밖에 없다, 그래, 하여튼 간에.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버미스, 파라버미스, 라테럴 헤미스피어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버미스라는 게 중요해요, 버미스. 여기 보시면 세레벨라 오리클이라는 말이 여기 나와 있는데, 버미스라는 건 가운데 이렇게 충부라 그래가지고 벌레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파라버미스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럼 파라버미스와 버미스의 차이는 뭡니까? 파라버미스는 한쪽 이게 중요한 거야. 버미스는 좌우 분리가 되어 있지 않다, 이거야. 그래서 버미스 수준의 손해를 갖고 있는 동물이 있고 파라버미스 수준의 그 손해를 갖고 있는 그 동물이 있는데, 악어 같은 경우에는 파라버미스라고 할 것까지는 없는데 오리클이라는 게 달려있다. 좌우 분리가 어느 정도 되는데 조금 옆에 귀탱이만이야. 이 오리클은 귀를 얘기하거든요. 귀가 이렇게 조금, 손의 귀라 그래, 실제로 이 한국말로. 귀가 이렇게 달려있다, 이거야. 그 귀가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와 버미스만 갖고, 아까 버미스만 갖고 있는 이 개구리와 이 오리클을 갖고 있는 이 파충류의 차이는 뭐냐면, 얘는 걸을 때 어떻게 걷냐면, 지금 보시면 아주 이 그림이 표현이 잘 돼. 얘가 지금 내가 귀여워서 얘를 갖고 온 것도 있지만 표현이 잘 돼 있어서 갖고 온 거예요. 보시면 몸을 이렇게 틀잖아요. 이건 우리 사람으로 따지면 스웨이야, 스웨이. 내가 재활에서 스웨이는 어떻다 그랬습니까? 부정적인 의미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죠? 우리 환자분들이 다리를 자연스럽게 올리면 스웨이가 일어나지 않는데, 이거를 조금 튕기듯이 올리면
스웨이가 일어난다고. 스웨이. 허리 아픈 여성분들 보면은 이렇게 막 골반을 이렇게 흔들면서 이렇게 걷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저 사람 걷는 것 좀 보라고, 물리치료사들 그런 거 맨날 보고 다니지 않아요? 저 사람 걷는 거 보라고 저렇게 막 몸통이 이렇게 흔들리게 걸으면 되게 불편하구나. 그러니까 스웨이는 재활을 하기 위해서는 별로 좋지 않은 의미로 이제 해석이 되는데, 딱 얘가 그런 식으로 걷는 거야. 이렇게 스웨이를 이용해서. 근데 스웨이를 이용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요. 특히 이제 이 악어의 게이트의 그 특성은 뭐냐면, 이 한쪽 다리와 이 한쪽 팔이 같이 이렇게 나가요. 이렇게 같이 나간다는 거. 같이. 이 같이 나간다는 거는 다른 말로 패턴 무브먼트라고 얘기하는데, 패턴 무브먼트. 이 패턴 무브먼트의 의미가 뭐냐면, 만약에 이 팔을 나가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다리도 나가지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뭐를 아셔야 되냐면, 패턴 무브먼트, 우리 여러분들이 치료 많이 하시잖아요. 왼발 뛸 때 오른손 나가세요. 이런 거 하시나요, 혹시? 이렇게. 요새는 많이 안 하나요? 이 운동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이 운동에 대한 정확한 신경학적 의미를 아셔야 된다, 이거. 내가 이제 옛날에 뭐 쥐팡이 2개 잡기 한 다음에 이발 나가면 이렇게 하나 밀어주고 이런 식으로 운동을 많이 시켰다고 옛날에. 지금도 시키고 있겠죠. 근데 그 운동을 해. 근데 내가 지금 그 운동을 했다. 그러면 뭘 한 겁니까, 지금? 악어, 파충류 수준으로 지금 운동한 거야. 그 운동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운동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하셔야 된다, 이거. 그렇게 시키는 거는 스웨이를 조장하는 오리클 수준. 그러니까 좌우 분리해서 아주 조금 나온 귀퉁이 나온 정도 발달밖에 내가 이거를 만들어주지 못한다는 걸 정확히 아셔야 되는 게 중요해요. 패턴 무브먼트를 가르쳤어, 만약에. 가르쳐서 이제 뭐 운동도 시키고 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다음에는 사지 분리를 반드시 해주셔야 된다, 이거. 오늘 안 하더라도, 오늘 패턴 무브먼트만 가르치고 끝냈더라도, 내가 이 수준까지밖에 오늘 치료를 못했다. 그럼 결국에는 이 환자분한테 사지 전체 분리. 그러니까 우리는 한 팔을 들고서도 그냥 걸어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가끔 팔 이렇게 들고서 걷게 하는 치료를 차라리 이렇게 리듬을 맞추라고 하는 것보다, 사람에 가까운 치료는 한 팔을 차라리 들고 그냥 걸으시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사람에 가까운 치료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라는, 그 의미를 정확히 아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특히나 이런 거 많이 해요. 핸드폰 같은 거 이렇게 보면서 걸으라고 하는 거. 그러면 이 팔은 고정되어 있고 듀얼 태스크의 의미도 있어요. 이거는. 그럼 듀얼 태스크. 여기다가 이제 비주얼을 고정하고 오토매틱하게 만들겠다. 이런 탑다운 방식, 이런 것도 아주 의미가 있고, 피지컬적으로도 한 팔을 고정해도 다리를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정보를 환자한테 드리는 거다,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그 패턴 무브먼트 조심해서 사용해라, 이거야. 그래서 이게 만약에 팔다리를 이렇게 잘 맞추는 게 좋은 치료다라고, 또는 최종의 치료다라고 생각하고 치료하는 사람은 지금 파충류 수준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아주 한심한 치료를 하시는 그런 분들이다. 정확히 알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공부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기 꼴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내가 언젠가도 어느 클래스에서 꼴이라는 말 이거 얘기해줬던 것 같은데, 전체 동물 중에서 이게 꼬리가 완벽하게 제거된 건 사람밖에 없죠, 그죠? 후방의 스테빌리티가 정확하기 때문에 없어져도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후방 스테빌리티에 대한 그 의미가 뭐냐면, 바로 이렇게 한 다리로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전체 동물 중에서 이렇게 한 다리로 설 수 있는 거, 뭐 타조 같은 애들이 뭐 이렇게 들고 있게 하기는 하는데, 약간 특이한 그런 경우고, 한 다리를 들 수 있어도 타조가 이렇게 한 다리를 이렇게 타조 맞나요? 하여튼 들고 있는 이런 새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한 다리 들고 있는 애들. 햄스트링이 존재해가지고 한 다리를 들 수는 있어도 이 다리를 뒤로 가져가서 이렇게 후방으로 걷기는 안 된다, 이거야. 그거를 할 수 있는 동물은 이제 사람이 유일해요. 그래서 약간 고등동물이라고 얘기하는, 제가 좋아하는 말은 아닌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능력도 역시 치료에 10분 활용을 하셔야 된다, 이거지. 한 다리로 서서 회전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거는 이제 사람밖에 못 쓰잖아요. 그래서 존재하는 게 바로 뭐예요? 일리오페모랄 리가멘트. 그러니까 다른 꼬리가 있는 동물들은 일리오페모랄 리가멘트가 발달되어 있지 않은데, 사람은 일리오페모랄 리가멘트가 발달이 되어 있다. 그러면 그거를 또 이 텐션을 항상 주는 운동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골반 잡고 자꾸 미는 거야. 근데 골반 잡고 밀 때 어때? 일리오페모랄 리가멘트가 텐션을 받게끔 밀어줘야 되는데, 맨날 잘못 밀면 어떻게 해? 전방 상방만 자꾸 강조하다 보면 얘를 자꾸 뺀다고, 빼. 우측으로 어디까지 가야 일리오페모랄 리가멘트가 텐션이 걸려가지고, 이게 텐션이 걸려야 어쨌든 뒤에 있는 이 센서들이 액티베이션 된다, 이런 메커니즘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앵클 스트레티지가 형성돼가지고 미드 스탠스가 돼서 다음 다리에 스윙이 나온다. 이런 거를 알고서 이제 그 프로그레스하게 치료를 해주셔야 된다. 내가 그 지점이 어디냐, 이거를 제가 자주 알려드리는데, 오늘도 알려줄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클래스 안에서 어쨌든 몇 번 나옵니다. 반복해서 제가 알려드리니까, 그 꼬리의 존재는 바로 그런 거다. 우리는 이제 코식스에서 꼬리가
뒤로 연장되지 않고 그냥 잘렸다는 건 어때? 꼬리가 없어도 전후방 밸런스를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뒤쪽에 있는 햄스트링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때? 글루티얼 그런 머슬들이 잘 활동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이 동물의 이런 거의 기능을 같이 살려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후방 움직임도 항상 강조해줘라. 잘 못 걷더라도 쩔뚝쩔뚝이라도 이렇게 뒤로 한번 걸어보세요. 이렇게 환자분도 그냥 한번 걷게 하는 거야. 잘 못해도. 그리고 나서 앞으로 걸어보잖아요. 되게 잘 걸을 때가 많아요. 그만큼 앞뒤 밸런스가 맞는다는 거 되게 중요한 일이야. 잘 못하더라도 한 번씩 이런 사람에 관련된 그런 사람만이 갖고 있는 기능들 항상 그게 이제 우리가 모티베이션의 어떤 근간이 되는 겁니다.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동작을 자꾸 만들어주는 분으로써 신경계를 자꾸 깨워내는 거야. 퍼킨즈셀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이제 손해에서 이제 이런 게 이제 머리 아프게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어느 순간에 손해가 발동되냐 이런 거를 이제 상상을 해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퍼킨즈셀이 활동할 때가 손해가 활동하는 때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 퍼킨즈셀은 어디에도 있냐면 여기 심장에도 있어요. 심장은 여러분들 신경계의 지배, 그 브레인의 지배 안 받는 거 알고 계십니까? 심장은 뇌가 없어도 뛰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옛날에 이거 좀 약간 잔인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어떤 환자분이 입원을 하셨는데 머리가 다 없어. 날라갔어. 다 없고 뒤에 조금 있어. 이렇게. 이런 사람이 들어왔는데 솔직히 처음엔 좀 징그럽더라고 사람. 아무것도 못하는데 숨만 쉬어요. 메둘라 조금 남고 다 제거된 거야 뇌가. 그래도 메둘라는 호흡의 중추잖아요. 그러니까 호흡 근육에 살아있고 생존을 하고 있으니까 심장은 브레인의 영향을 안 받거든요. 뛴다 이거.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는데 살아있어. 되게 좀 약간 소름이 끼치면서도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한 5, 6년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되게 젊으신 분이었는데. 반대로 다 괜찮은데 메둘라만 다치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이제 호흡근의 마비가 온다고. 그러니까 또 얼마 못 사는 거야. 다 할 줄 알아. 인지도 다 있고 다 볼 줄 알고 다 먹을 수 있는데 숨이 안 쉬어요. 숨이. 메둘라 임팍션 환자분들 또 그래서 약간 또 잔인한 면이 또 있기도 하죠. 심장은 사람이 숨이 끊어져도 48시간 뛴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죽기 전에 이렇게 심장 떴어요 이런 의학 드라마에서 막 나오잖아요. 사람이 딱 죽으면 바로 심장을 떼가지고 얼음물에 집어넣어서 헬기로 바로 띄우죠. 얘가 48시간 동안 뛰니까 그 안에 빨리 이식을 하면 심장 이식이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 맞는 심장을 찾으려고 기증자들 이렇게 매칭해서 딱 해놓고 다음 이제 순번이 누군지 기다리잖아요. 이렇게 심장의 병이 생긴 사람이. 근데 그 48시간 동안 뛸 수 있는 그 근간이 또 퍼킨즈 셀입니다. 이름이 똑같아요. 퍼킨즈라는 사람이 이거와 손에 있는 셀을 찾아낸 거지. 그래서 이제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조절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조절자다. 그래서 평소에 손해라고 하는 거는 여기 뭐 클라이밍 파이버, 모시 파이버 이런 건 나오지 않았는데 제가 너무 복잡하니까 제가 다 빼버렸어요. 빼고 딱 퍼킨즈 셀만 얘하고 손해 심부행만 알면은 어느 정도 발동의 원리를 아실 수가 있기 때문에 평소에는 이 손해가 잠을 자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실은 여러분들도 지금 움직이는 것보다 가만히 있는 게 더 좋잖아요. 물론 또 오래 가만히 있으면 움직이고 싶긴 하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사람이 무슨 활동을 하는 것보다 쉬는 게 더 좋잖아. 그래서 인체는 동물은 레스팅이 기본이에요. 억제가 기본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잘 아셔야 돼.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지금 치료를 받으려고 내려오긴 했는데 안 움직이고 싶어 하는 게 정상이에요. 거기다가 지금 마비까지 돼 있으니 이걸 움직이고 싶겠냐고. 이거 어떤 뭐 동기에 의해서 이제 열심히 운동하려는 사람도 많기는 한데 우리가 열심히 운동을 하려 하는 사람을 치료하는 것보다 잘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나 잘 안 되는 사람을 치료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접근을 할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억제가 먼저라는 거를 항상 이렇게 깔고 하셔야 됩니다. 그럼 환자분한테 움직이지 않는 게 당연합니다가 먼저 기본이다. 이거.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거야? 억제가 기본. 그러면 이 억제가 기본인데 이거를 촉진을 시키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억제를 억제한다 이런 말을 쓴다. 그때 누가? 퍼킨즈 셀이 어디까지 가는 거야? 손의 신부에게 노크를 하러 가는 거야. 가서 프리프론탈 모터 콜텍스에서 운동 명령을 내려줍니다. 베이자 강글레아에서 해석하기도 하고 어느 파트, 어느 영역에 있는 움직임을 가져갈 건지 상의를 해. 결정했어, 이제. 그럼 뭐, 레티큘라 수준의 움직임을 지금 파이어링 합시다. 라고 손의 마지막으로 전달해줘요. 그리고 퍼킨즈가 딱 그거를 듣고서 손의 신부한테 가는 거야. 그러면 손의 핵한테 가서 지금 이제 프리프론탈 왕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밑에 어느 각 부처에서 어느 파트의 움직임을 지금 하라고 명령이 내려왔는데 마지막으로 문을 열어줄래 말래 이거예요. 그럼 손의 신부에게 평소에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문을 막고 있다가 얘가 와가지고 그 문을 열어주면 억제한 거를 억제한다. 그러면 이제 운동이라는 게 여러분들 잘 보세요.
나오는 게 아니라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멈춰 있는 거에서 멈춰 있지 않은 상태로 간다라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이런 움직임보다는 이런 움직임을 우리가 더 효율적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래 이 억제를 풀어주려면 어떻게? 1단계에서부터 천천히 나와가지고 좋은 어떤 가장 효율적인 움직임을 우리 인체에서는 내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환자를 무조건 움직이게 한다라는 개념이 또 있긴 하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고 어떻게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움직이는 상태로 만들어준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무브먼트로 이제 이렇게 어떤 동작을 따라해서 동작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어떤 근육이 지금 억제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근육을 어떻게 억제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만들어줄 거냐, 이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그 근육이 디스 이니비션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이니비토리 이니비션 메커니즘 이렇게 얘기를 하고 디스 이니비션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근육이 현재 움직이지 않는 게 정상인데 이걸 움직이게 만드는 게 이 환자의 브레인에는 더 비정상이라는 그걸로 해석을 한다고요. 이 브레인은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한다, 이거 한마디로 얘기해요. 그 안 하려고 하는 거를 안 하게 만들어야지. 그리고 그 안 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이 근육이 좋아하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이 머슬의 액티베이션을 위한 최적화된 조건을 만들어줘라. 우리가 그거를 위해서 그 연병을 하는 거야. 지금. 운동 동원 수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라이먼트 맞춰야 되고, 뭐 일리오페모랄 리가먼트 같은 경우는 또 소프티슈죠. 또 이런 자극도 만들어낼 줄 알아야 되고, 머슬 스핀들의 정보 전달도 필요하고, 길이 확보도 해줘야 되고, 감각 제공도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환경이 다 충족이 됐을 때 그냥 한번 해볼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넘어오는 뭐 저는 남자니까 여자가 있으면 이제 하여튼 이 사람이 좋아하는 걸 다 조사해가지고 뭐 이렇게 먹여도 보고 뭐 사다 줘도 보고 뭐 하겠죠. 이렇게 돈을 모아서 좋은 것도 사주고 뭐 차도 태워가지고 놀러도 다니고 해서 이제 만족하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운동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안 되나, 이게 아니다 이거지. 이 근육이 현재 내가 끌어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보, 여러분들이 그거를 배우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하나의 머슬을 액티베이션 시키기 위해서 이 많은 거를 다 제공을 해보고 되냐 안 되냐. 근데 내 경험상 안 되는 건 없어요. 진짜 예전에 그 메둘라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면은 기본 헤미플레이지아 정도 되시는 분들 거의 다 된다고 봅니다. 99.9%. 내가 지금까지 치료하면서 단 한 분도 아예 안 되는 경우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 내가 좀 부족해서 뭐 좀 부족하게 치료를 했을 수는 있겠지만 다행히도 브레인에는 이 기능이 있잖아요. 이거 뉴럴 플라스티시티 기능이 있기 때문에 도와주는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어떻게 맞춰서 하면 무조건 나와요. 된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고 하기 싫은 걸 내가 끌어낸다라는 그런 것도 확실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손해의 의미예요. 손해 핵을 외우고 무슨 뭐 경론을 외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발동이 바로 손해를 깨우는 그리고 이제 손해가 한번 딱 인식을 하잖아요. 이거는 그냥 쓰니까 좋은데? 그럼 그냥 치료가 된 거야, 그게. 저번에 뭐 영구적인 체인지 이런 말도 말씀도 드렸었는데 얘가 허락하면 되는 거다. 여러분들 새 대가리 어떻게 보세요? 제가 멍청하다 그러는데 사실 전체 동물 중에 새는 똑똑한 측에 속합니다. 왜냐면 이게 주름이 생겼어, 주름이. 제가 아까 이제 손해가 대뇌에 비해서 이제 6분의 1이라 그랬는데 주름을 펼쳐보면 2분의 1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주름이 어때? 손해가 대뇌보다 주름이 3배 더 압축이 돼 있는 거야, 압축이. 그만큼 사실은 대뇌 기능보다 손해 기능이 더 많을 수도 있다. 손에 주름이 생겨가지고 생기는 그런 기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환자분을 테스트를 딱 했을 때 이런 기능들이 약하면 이 전 단계의 지금 손해 수준을 갖고 계시구나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런 활동을 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봤더니 하체, 어덕터 머슬이 더 강화돼서 얘네들은 베스티뷸라 수준에, 그러니까 서 있을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죠. 아까 개구리들은 이렇게 앵클 스트레이티지가 안 나오는 상황. 새는 완전히 다리를 편 상황. 그래서 제가 이제 보시면 이게 다리 편 그림, 이렇게 다리를 바짝 편 그림을 이렇게 가지고 온다고 제가. 그래서 이런 기능이 있었다. 맨디블라가 좋다. 이거 뭡니까? 저작 기능이에요, 저작 기능. 환자분들 저작 기능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디스파지아 있을 때 이제 삼키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씹지 못하는 경우, 그런 약간 이런 관련이 있다. 그 다음에 펠비스가 생겼다라는 말도 있는데 여기 나와 있지 않는군요. 근데 이 맨디블라가 생긴 거와 이 메타볼릭, 그러니까 소화되는 거는 연관성이 있습니다. 새는 쪼아가지고 이빨은 없는데 쪼아가지고 얘를 조각을 내서 먹기 편하게 이렇게 만드는데, 뱀 같은 애들이나 악어 같은 애들은 어때요? 만약에 악어한테 이렇게 닭고기를 던져주면 어때?
한 방에 그냥 삼켜버린다고. 걔를 씹어서 삼키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소화 기능이 또 악어는 악어대로 발달해 있고 얘네들은 얘네들대로 발달이 돼요. 뱀 같은 애들은 지보다 큰 애들을 이렇게 먹는 그 영상들이 많은데 너무 큰 걸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배가 터져 죽는다 그러죠, 그죠? 좀 멍청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턱이 이렇게 늘어나, 이렇게 늘어나니까 뭐 지보다 엄청 큰 애들을 막 이렇게 삼켜요. 그리고 나서 위가 팽창해서 터져가지고 사망하는 경우 많다고. 새 정도만 돼도 그런 멍청한 짓은 하지 않죠. 어떻게든 쪼아가지고 또는 씹어가지고 이제 삼킨다 이거야. 그런 것도 다 신경 발달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테스트 하셔가지고 잘 안 되면 이 수준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도구를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이거 보컬라이즈. 이거 뭐냐면 목소리의 높낮이에요. 목소리의 높낮이. 제가 작년 영상을 이렇게 잠깐 봤는데 제가 그 제주도에 갔을 때 귀뚜라미 소리 나는 걸로 예를 들었더라고요. 여러분들 제주도 귀뚜라미 올 때 한번 가보신 적 있나요? 가을에 가면 오나? 그 제주도 귀뚜라미 소리가 사람 정신병 올 정도로 되게, 저는 몰랐는데 어느 날 제주도에 갔는데 귀뚜라미 소리가 되게 크네 그냥 그랬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되게 유명하더라고. 제주도의 귀뚜라미 소리 큰 게 되게 크더라고 막. 근데 이거를 밤새 걔네가 오는데 높낮이가 없이 일정한 소리로 톤으로 온다 이거야. 그런데 이제 새대가리는 어때요? 새대가리는 높낮이 있게, 그러니까 뭐 감정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지. 목소리의 톤 가지고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 목소리의 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건 결국 뭡니까? 머슬 톤을 조절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손의 기능 중에 뭐가 있는 거예요? 머슬 톤을 조절하는 게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손의 손상 중에 증상 중에 뭐가 있어요? 디스토니아라는 게 있어요. 디스토니아. 톤 조절이 안 되는 디스토니아. 그런 게 바로 이런 데에서 나오는 겁니다. 손의 환자분들은 일률적인 어떤 움직임, 톤 조절이라는 게 바로 뭐야? 촉진과 억제가 적절하게 일어난다, 그 이야기입니다. 세게 가고 싶으면 세게 가고 천천히 가야 될 땐 천천히 가줘야 되는데 손에 손상 있는 환자분들은 어때요? 그냥 일정한 이런 톤으로 움직인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손에 손상 환자를 치료하실 때는 어때요? 이거를 천천히 빨리 이렇게 조절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이런 데서 힌트를 얻는 거다. 이거는 좀 상식적인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세요. 손에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 펑셔널하게.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다 설명을 드렸고 이제 글로 한번 정리하고 마지막까지 쭉 그냥 넘어갈게요. 라테럴 헤미스피어, 이게 바로 뭡니까? 포유류 이상만 갖고 있는 손해입니다. 파라보미스 라테럴 헤미스피어, 그러니까 더 측면이라는 이야기죠. 한마디로 손발이 리칭, 더 멀리 나갈 수 있는 능력, 이거는 사람이 갖고 있는 포유류 이상에서 갖고 있는 손해다. 한마디로 사람은 중심에서 좌우로 뻗어나가는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단 그 환자분들 치료할 때 그게 기본이에요. 항상 웨이트 베어링, 그리고 한쪽으로 웨이트 베어링, 이렇게 해서 바꿔주는 거 중요하다. 이거는 이제 그 개구리에 아까 주름이 없는데 주름이 있는데 포유류 이상의 이걸 표현한 이 그림이에요. 이 주름이 있다는 건 콜텍스가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콜텍스, 겉질, 회색질이죠. 회색질. 회색질은 백색질에 비해 1%밖에 차지를 안 하고 있어요, 비율적으로 봤을 때. 근데 기능은 다 회색질에 있어요. 그래서 콜텍스가 있는 거와 없는 동물은 이 인지 능력의 차이가 상당히 크다고. 가끔 보면 인터널 캡슐이라든가 이렇게 백색질을 다치신 분들이 있거든요. 조금 복잡하긴 한데 SAH, 막 수준을 다친 SAH, SDH, 그리고 뭐 ICH, 뭐 MCA 인팍션, 이런 분들은 그레이메타 쪽에 이제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인터널 캡슐 이런 데를 다치신 분들은 어때? 연결 부위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좀 분간해서 치료하면 참 좋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작업 치료에서 인지 능력, 이거는 제가 전에 말씀드린 콜텍스가 다치신 분들한테 유효한 치료예요. 인터널 캡슐 다치신 사람한테 인지 쓰잘데기 없는 치료가 돼요. 이런 게 개념이 있어요. 왜냐면 인터널 캡슐은 뭐를 하는 거예요? 인지 능력이 아니라 통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통로 역할을 하는 브레인은 통로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치료를 해주시는 게, 한마디로 피지컬적으로 센서리 모터 인테그레이션이 잘 되는데, 브레인은 정상으로 잘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양적으로 치료를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많이 줘서 소통을 많이 하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인지 자체를 치료해주는 게 아니라. 그런 개념이다. 근데 콜텍스를 다치신 분들은 인지가 없으니까 인지 자체가, 그러니까 뭐 코그니션의 인지도 있고 그런 센서리적인 인지라는 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런 차이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차팅을 잘 해가지고 치료하는 건 중요한 일이다. 네, 세레벨룸이 움직일 때는 이러한 비주얼 스페이스가 무브먼트 스페이스다. 인지하는 능력. 요것도 중요하지.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빨리 갈 거냐 천천히 갈 거냐를 결정하는 그런 아고니스트, 안타고니스트, 아고니스트 메커니즘. 엔티스페이토리, 이거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또 자세 준비, 이런 게 잘 돼.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이걸 얘기하는, 이게 선행적 자세라는 게. 웨이트를 걸어주고 좌우로 일단 어느 한쪽이 돼야 그 다른 한쪽이
기능한다. 이게 바로 이제 이겁니다. 타겟팅을 할 수 있다. 디스메트리아. 안 되죠? 환자분들 이렇게. 핑거 노즈 테스트 하잖아요. 이렇게.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까 제가, 그럼 왜 모터 러닝에 중추가 됐습니까? 손해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제가 답을 안 드렸는데, 스피노세레벨라 트랙 때문에. 그 스피노세레벨라 트랙은 뭐냐면, 거의 모든 그 센서리는 도잘 컬럼 메디얼 렘니스커스 시스템이라고, 그 컬럼과 그 도잘 컬럼은 스파이널 코드를 얘기하는 거고, 메디얼 렘니스커스라고 하는 메둘라에 있는 구조물이에요. 거기로 한 70% 이상의 센서리들이 그쪽으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탈라무스를 거쳐가지고 대뇌로 올라간다. 근데 스피노 세레벨라 트랙이 있어요. 스파이널 코드에서 바로 손해로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경로. 그게 바로 텐던과 머슬의 센서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근육을 치료하는 건 그만큼 되게 중요한 일이야. 근육의 감각이 손해로 들어가서 손해를 변화시킨다. 한마디로 우리가 치료해줘야 될 부위는 어디예요? 텐던과 머슬이다. 그거를 항상 인지하셔야 돼요. 그걸 위해서 어쨌든 우리가 다른 활동도 다 해주는 거야. 스피드 알 수 있다. 리액션 타임이 길어진다. 환자분들은 이 리액션 타임 길어지는 거 이것도 잘 알고 하셔야 돼요. 자, 하세요 그랬는데 안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이런 반응이 나옵니까? 정상인은 바로 나오는데, 바로 나오는데, 헤미플레이저 환자분들은 어때요? 하면 이렇게 천천히 보는, 이런 게 리액션 타임이라고 하는 거야. 그 랩 타임, 큐를 준 다음에 움직임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줄도 알아야 돼. 정상인은 당연히 빨리 이렇게 했다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환자분이 안 해.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환자분 자꾸 혼내잖아요. 혼내. 준 다음에 좀 기다리면 나올 때가 많아요. 그 기다림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이런 걸 이해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류 수정을 할 수 있다. 했는데 잘 안 됐어. 그러면 그 다음에 다르게 할 수 있는 거. 이게 오류 수정이죠. 피드포워드 피드백 시스템이랑 똑같은 거죠. 인사이드 킥으로 찼더니 꼬리를 못 넣었어. 그럼 다음번에는 발등으로 한번 차보겠다. 이런 에러, 환자분이 실패를 하고 그 다음에 수정을 해주는 거. 그게 기본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환자분이 좋은 움직임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일단 해보고 그리고 수정을 하는. 자, 했더니 어떻습니까? 거울을 보기도 하고 또 거울을 없애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눈을 감으라 그랬더니 또 다르게 움직임이 나오고, 느낌이 어때요? 뭐 그런 느낌. 그러니까 찾아가는 거예요. 자, 이 안타고니스트라고 하는 거는 그 이니비션을 얘기합니다. 이니비션. 억제를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 억제라는 건 하지 않는다의 억제가 아니라, 특히 손해에서는 하는 도중에 조절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리시프로컬 이너베이션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은 리시프로컬 이너베이션과 리시프로컬 이니비션이 같다라고 얘기해요.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들은. 그게 바로 이제 이런 얘기죠. 주동근과 대안근이 적절한 비율로 이센트릭과 컨센트릭을 만들어내야 서로 동시에는 없다 그래, 사실은. 얘가 조금 가고 얘가 조금 가고가 아주 빨리 순환이 돼야 되는 거예요. 환자분들은 그 순환이 당연히 안 되겠죠, 그죠? 그냥 이거 한 번도 못 움직이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된 환자분도 컨센트릭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리시프로컬 이너베이션, 이니비션, 이미 메커니즘이 깨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 번에 그 두 개를 살릴 수는 없다. 먼저 하나부터 살리고 그 다음 얘가 이센트릭이 나올 때 이쪽 컨센트릭을 만들어서, 바이셉스 컨센트릭이 이제 먼저예요. 왜냐면 사람은 구부리는 게 66%거든요. 뻗는 게 30% 정도 힘을 갖고 있으니까 손을 쥐게 하면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구부리기 훨씬 편한 구조로 되어 있다고. 바이셉스가 컨센트릭이 나오면 이만큼에서 이센트릭이 혹시 나오면 여기가 좀 더 컨센트릭 나올 가능성이 있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정확하게 타겟팅한다. 뭐 이거는 이제 디스메트리아에 관련된 얘기니까. 디스토니아도 마찬가지고. 엔티스프로페이토리 프로그램 러닝 야왔죠, 그죠? 무브먼트 러닝이 안 된다. 이니시에이션 타임, 이것도 이제 아까 말 에러 수정, 아까 리액션 타임 다 똑같은 얘기야. 랩 타임 이런 거. 자, 하자고 했는데 우리는 당연히 바로 한 발 뛰세요. 그럼 바로 한 발 떼어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못 뛰지? 하고 있다 보면 갑자기 뛴다고, 이렇게. 그죠? 그게 바로 랩 타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환자분이 인식하는 타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탁시아, 사실은 이제 학교에서는 아탁시아를 되게 크게 배우는데, 임상에서 아탁시아는 그렇게 딱 한 글자 써놓고 아무도 안 써놓잖아요, 그죠? 임상에서 아탁시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손해 신부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거죠? 파스티지얼 인터포즈드 덴테이터. 이름을 아는 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거 하나는 알았으면 좋겠어요. 영장류 있죠? 영장류 중에 침팬지가 있고 사람이 있어요. 팔다리도 거의 비슷하게 생겼고 손가락 발가락. 근데 그 침팬지와 사람의 차이가 바로 요 인터포즈드 뉴클레어스의 분리 여부입니다. 손해 신부가 원래 3개인데 사람은 4개예요. 4개. 왜? 인터포즈드 뉴클레어스가 2개로 나눠져 가지고, 나와 있나? 자료에? 안 나와 있군요. 글로버스 뉴클레어스와 엠블리폼 뉴클레어스, 이 2가지가 이제 나눠져서 서로 간의 평형 감각에 제공되는 그 비율이 조금 달라. 그래서 꼬리가 없이 완전히 서가지고 후방 보행도 하고
한 지점에서 스피닝도 하고 그게 가능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인터포즈드 뉴클레어스가 사람은 손의 심부액이 4개가 됐기 때문에 조금 더 균형 잡는데 유리하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안타고니스트가 안 된다. 그게 아까 이제 디스메트리아 또 나왔죠, 그죠? 똑같죠? 그렇다. 제가 말씀드린 거 다예요. 그래서 결국 인텐션 트레머가 나온다. 전 인체에 다 인텐션 트레머가 있다 보니까 옛날에 스트로크 환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야, 항문까지 지랄이라고. 그 얘기가 아직도 떠올라요. 1년 차인가 2년 차 때 들었던 얘기인데, 그러니까 모든 근육에 다 그분은 이제 헤미플레이저 환자였는데 항문도 딱 반 갈라져서 한쪽은 작동이 안 된다. 이것 때문에 손해 환자나 폰즈 환자는 폰즈, 대뇌 그리고 손해 이렇게 돼 있죠. 손해와 대뇌는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 아십니까 혹시? 그 중간에 뭐가 있어서 폰즈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레블로 폰토 세레벨라트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인텐션 트레머가 있는데 헤미플레이저까지 있는 분들 계세요. 손해 손상인 것 같은데 한쪽 마비가 있어. 그런 분들은 폰즈 인팍션이에요. 실습하도록 합시다. 잠깐 쉬겠습니다.